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은 13강 재료학 부분의 기초과학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기초과학의 제일 먼저 탄수화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은요, 일명 이제 당질이라고도 하죠. 기억하시고요. 탄수화물에 있어서는 이제 탄수화물의 분류 시험에 자주 나오죠. 탄수화물은 크게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가 되면서 단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포도당을 다른 말로 학명이죠. 글루코스, 과당을 프락토스, 그 다음에 갈락토스. 요 학명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이름 대신에 학명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당류 보도록 할까요? 단당류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자당, 설당, 일명 슈크로스라고 하죠. 자, 메가당, 엿당, 말토스라고 하고요. 유당, 젖당, 락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 보도록 하죠. 덱스트린과 전분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상대적 감미도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당 감미도가 175, 전화당 130, 자당 100, 포도당 75, 메가당 32, 그리고 이제 갈락토스 32, 유당 16. 또 감미도순 잘 기억해 주시고요. 탄수화물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당류,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탄수화물이죠. 먼저 포도당, 포도라든지 과일즙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액 중에 0.1%, 0.1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당, 모든 당류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하며 꿀, 과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갈락토스, 젖당의 구성 성분으로 단맛이 덜하고 물에 잘 안 녹죠. 그리고 이제 뇌신경 조직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당류 보도록 하죠. 이당류는 단당류 두 분자가 결합된 당류로 이당류의 분자식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해는 뭐 시험에서 매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매번. 그래서 이 분자식을 좀 보면요, 탄소가 12개, 수소가 22개, 산소가 11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단당류 두 분자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탄소가 12개, 수소가 24개, 산소가 12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당류와 단당류가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생겨요. 물 분자만큼의 이제 분자수가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분자수가 단순 결합이 아닌 물 분자수만큼 빠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22개, 그리고 산소가 11개. 이걸 이제 가수분해하려고 하면 물 분자가 들어가야 돼요. H2가 들어가서 분자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분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가수분해라는 얘기가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자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인베르타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되고요. 비환원당, 상대적 감미도의 기준이 되는 감미도 100이 되겠습니다. 메가당, 효소 말타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가수분해되며 바란, 보리 중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당, 효소 락타제에 의하여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가수분해되며 장내에서 번식하는 잡균을 막아 장을 깨끗이 하는 정장작용에 동그라미 하시고 암기하십시오. 다당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이죠. 자, 전분, 곡류라든지 그리고 고구마, 감자 같은 근경류, 이런 것들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지는 저장 탄수화물이죠. 많으면 수천 개의 포도당이 결합되어 한 개의 전분잎을 구성합니다. 섬유소 보도록 하죠. 일명 셀룰로스라고 하죠.
해조류와 채소류에 많으며 식물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어진다라고 해서 구성 탄수화물, 초식 동물만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팩틴은요, 과일의 껍질에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팩틴은 잼과 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점성을 갖게 합니다. 자, 글리코겐은 동물성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지는 동물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이라든지 근육에 저장이 됐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액 속에 보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죠. 근데 이제 혈액 속에 너무 많은 이제 포도당이 이제 공급이 되면 안 되니까 혈액 속에 이제 너무 많은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이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간이라든지 근육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덱스트린은요, 전분이 가수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생성물이 되겠고요. 이눌린은 과당의 결합체로 돼지 감자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천은 홍조류의 한 종류인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하며 팩틴과 같은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자, 녹말, 다당류죠. 이 녹말은 다량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녹말의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다량의 포도당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배열의 형태죠. 그 배열의 형태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배열 형태를 띠고요. 그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배열 형태에 따라서 분자량과 포도당의 결합 형태라든지 요드용액 반응이라든지 노화라든지 호화의 상태가 달라지겠습니다. 이거 관심 있게 암기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쌀에도 보면 맵쌀 있고 찹쌀 있고 옥수수에 보면 물옥수수, 찰옥수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의 배열 형태, 아밀로펙틴이 많을수록, 비율이 많을수록 찰기 있는 곡류가 되겠습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밀로펙틴이 75에서 83이고요. 아밀로스가 17에서 28 되겠습니다. 전분의 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밥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좀 더 식품공학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여 윤기가 나며 점성, 끈적임이 커지죠. 투명도가 이제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전분을 알파 전분이라고 하고요. 일명 또 덱스트린화, 젤라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분의 호화 현상의 특징을 보면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 호화 특성이 달라지고요.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가 촉진이 되고 pH가 높을수록, 즉 알카리성일수록 호화가 촉진이 되겠습니다. 전분 현탄액에 적당량의 수산나트륨을 가하면요, 가열하지도 않고 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분의 가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을 묽은 산이라든지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시키면요, 당화가 됩니다. 이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전분을 당화시켜서 만든 식품에는요, 식혜라든지 엿이라든지 물엿, 포도당, 이성화당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분의 노화인데, 우리가 이제 전분의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기초과학 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빵을 구성하는 밀가루의 대부분의 성분이 75% 정도, 70에서 75% 정도가 이제 탄수화물이고, 그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전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분의 특성이 결국에는 빵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분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즉 빵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고요. 여기서 이제 전분의 노화는 빵의 노화와 내용이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앞에 방에 있어서 노화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설탕 이외에도 다양한 탄수화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료과학의 이제 기초과학편에서 탄수화물을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능성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빵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혈당을 당뇨라는 게 뭡니까? 혈액 속에 혈당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냐? 포도당. 그러면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포도당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탄수화물, 즉 구성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흡수율 관계를 알고, 이렇게 알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당류가 과당이에요. 과당. 이 과당은요, 과당 형태로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분자 배열이 바뀌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뀌면서 흡수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당을 100을 섭취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만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액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배출이 되는 거죠. 즉 당뇨 환자에게 강한 단맛을 주면서, 천연의 단맛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혈당을 높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과 제품을 만든다면 좀 더 건강한 디저트라든지 제과로 프로모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이제 메가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게 건강에 좋죠.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 메가당을 이용한 그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올리고당은 이제 프로모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리고당은 그 모 회사에서 이제 올리고당을 프로모션을 했는데 비피더스 유산균, 장내 유익균을 그 활성화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식빵에 넣어서 만들었죠. 이때 이제 메가당도 마찬가지로 정장작용, 유당과 동일한 정장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당도 좋은 프로모션이 될 수 있고요. 감미도가 좀 낮죠. 감미도가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섬유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게 대단한 프로모션 거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슬림 쿠키라고 하는 쿠키, 이때 이제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인 에너지원이 없는 섬유소를 집어넣어서 쿠키를 만들어서 슬림 쿠키를 출시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기업은 이제 큰 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과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성 제품, 소비자의 그 소비자가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지방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을 다른 말로 지질이라고 하고요. 지질은 세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린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그 트리글리세라이드, 글리세라이드를 글리세리드라고도 하죠. 글리세리드 형태로 된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지질의 분류에는 단순지방, 복합지방, 유도지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단순 복합지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지방에 인지질, 대표적인 게 레스틴이 있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지방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글리세린, 에르고스테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뒷장에 이제 그 지방의 구조의 지방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좀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버터와 마가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융점이에요. 그럼 이제 버터와 마가린의 융점적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지방산이죠.
어떤 지방산, 그러면 그러면 지방산을 어떤 지방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 지방산의 골격을 유지하는 탄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탄소의 개수, 그리고 탄소의 개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전자의 수, 그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 지방의 융점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지방의 융점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냉장 시설이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에 같은 마가린을 할지라도 융점이 틀려요. 융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가서도 우리가 제과제빵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좋은 기술을 배워서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사용되어지는 유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지와 달라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맛적인 부분보다는 융점적인 부분이에요. 그 융점적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보도록 할까요?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간에게 무해한 유화제이죠. 인간에게 무해한 유화제, 몇 안 되는 무해한 유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품에 그 적용을 시켜서 좋은 제품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글리세린을 이제 그 완제품이 나왔을 때 표면에 발라가지고 노화를 지연시켜서 그 빵을 이렇게 판매하는, 뭐 지금이야 이제 빵을 갓 구워내는 게 프로모션의 방향이었다면, 또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얼마나 부드러운 빵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느냐, 부드러운 빵의 형태를 유지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을 때 이 글리세린을 발라준다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떠나서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만 좋은 과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단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질소가 단백질의 특성을 규정하는 원소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의 결합 형태인데, 이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냐면 펩티드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열심히 좀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이제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순 단백질에 글루텔린과 프롤라민, 요 내용은 자세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복합 단백질에 있어서는 당 단백질, 일명 글루코프로테인이라든지 색소 단백질, 크로모 단백질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는 이제 고르는 문제, 다음 중에서 단백질의 형태가 다른 것 혹은 단순 단백질이 아닌 것, 다음 중에서 복합 단백질은 뭐 이런 식의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도 단백질, 유도 단백질, 단백질이 이제 가수분해되는 과정에서 1차, 2차 분해 물, 분해 산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이제 공부하는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잘 알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죠. 밀가루가 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듯이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곡류의 단백질이 밀가루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쌀도 있고 쌀에도 동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호밀이라든지 보리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빵은 밀가루만 되죠. 그것은 바로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그 단백질이야말로, 그럼 어떤 단백질이 그 빵 만들기에 적합한 제빵 적성을 부여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밀가루를 소화 흡수율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효시키죠. 자, 발효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 또한 단백질이죠.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했을 때 가수분해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가수분해 조건. 그리고 어떠한 것이 가수분해를 시키는가? 뭐 효소의 종류라든지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백질이야말로 또 우리가 이제 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형태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소화 흡수적인 부분, 그 숙성이죠. 숙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근간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유기화합물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pH, 수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온도, pH, 수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효소들은 효소가 어느 특정한 기질에만 반응을 한다는 이 선택성에 의해서 효소의 종류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쭉 읽으면서 인베르타제, 뭐 설탕을 지질로 해서 포도당과 가당으로 가수분해한다,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효소라는 게 이 제과제빵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빵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 음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빵을 시켜서 이제 섭취하고자 하는 본질은 바로 곡류죠. 곡류. 그러면 이제 곡류의 성분 중에서 이제 단백질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되는 형태로 이제 분해를 시켜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뭐냐? 아까 공부했죠. 아미노산이라는 것. 그러면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가 뭐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예요. 이런 최소 단위로 분해가 되어야만 우리가 체내에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류가 전분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단백질 형태로만 그냥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체외 미생물이라든지 곡류 속에 들어있는 효소라든지, 그리고 이스트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죠. 분해를 시켜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효소라는 게 이제 곡류를 분해, 즉 숙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효소는 어디에서 공급이 되느냐? 곡류 자체에 들어있는 효소와, 그리고 발효 미생물인 이스트가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되고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소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기질과 어떤 분해 산물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빵에는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 즉 어떠한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효소를 조금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자, 효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스트에 들어있는 효소, 자, 이스트에 들어있는 인베르타제, 설탕 분해 요소, 메가당 분해 요소, 말타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 요소 리파제, 단백질 분해 요소, 그 다음에 프로타제, 그 다음에 산화 요소 치마제가 이스트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요소가 뭐냐? 자,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라제라든지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든지, 그리고 이당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에 없는 락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 분해 효소에 리파제가 있는데, 리파제 말고도 이스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인간의 췌장에 들어있는 스테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타제는 이스트에 들어있지만은 인간에게도 프로타제는 들어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위액이라든지 인간의 체액이라든지 장액에 들어있는 펩신, 트립신, 에렙신 이런 부분은 이제 영양학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단백질 분해 요소라든지 뭐 레닌, 위액에 들어있는 레닌이라든지 췌장에 들어있는 펩티다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료과학의 기초과학,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효소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찍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역시 이제 주입식, 암기식 뭐 그 방법뿐이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 힘들어하죠. 생소한 단어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되게 생소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시험과 좀 관련되지 않게 조금 얘기 드린 이유는 그러한 생소한 단어들을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또 암기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당위성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보다 더 빵과자를 이해 잘하고 빵과자를 그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제과 제빵의 식재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구성 성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효소의 그 특징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은요. 재료과학 편인데 조금 더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것으로서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